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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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9명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두 분께 이번 9명 전원의 만장일치 기각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네, 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었고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예상했을 때 딱 두 가지 생각을 했었죠. 하나는 이 상황 자체가 기각이 되겠구나. 또 하나는 민주당이 뭔가 전술적 측면, 물론 뭐 이 사고를 당한 국민의 마음을 뭐 헤아리기에 앞서서 이런 걸 가지고 전술을 이야기한다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민주당이 조급해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기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실상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죠. 정치적 입장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탄핵 심판입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그 공직자에 대한 직무의 부분, 이 문제 삼아서 탄핵 소추를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그 해당 공직자가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위대한 중대한 범법적 사실과 위법적 사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묻고 그 직무를 정지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탄핵 소추까지는 정치적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탄핵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대통령의 인사권들을 존중하고 또 동시에 견제적 기능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법적인 절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각 결정문에서 그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한 개인, 즉 이상민 장관의 개인적인 위법 사실보다는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다. 교육적 문제, 즉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돌이켜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의 위법적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게 상당한 이제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 자체는 정치적 책임에서 법률적 문제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버린 그런 어떤 결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 참모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걸 뭐 서두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이 있는데 정치적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사고가 났으니까 여기 정부 여당에 대한 그런 도의적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 윤리적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법률적 책임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일종의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서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적 관심에서 약간 멀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게 일종의 블랙홀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정치 전략적 전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의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진정성 있게 사고가 났고 그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해당의 정부 부처의 수장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범법적 사실과 불법적 사실이 있다 해서 바로 탄핵 소추한 것은 좀 조급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진상조사를 좀 진실하게 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난 다음에 해서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민주당이 좀 조급했고 기각은 예상됐던 결과였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배종호 교수님. 일단 민주당이 너무 서둘렀다, 조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59명이 길 가다가 숨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분통이 터져 나온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물론이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지금 이제 참사가 난 지 9개월 지났지만은 지금 아무도 지금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은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마저도 뒷짐을 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1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탄핵 소추 절차를 통해서 탄핵 심판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기각을 한 이유는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중대하게 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명의 헌법재판관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성실 의무 위반을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하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실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참사를 인지하고도 지금 85분에서 105분이 지날 때까지 시간을 허비했다. 시간을 허비했던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운전기사가 일산에 삽니다. 근데 자신은 강남에 삽니다. 그래서 자신을 태워서 그 현장에 가느라고 85분에서 105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경각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본인의 이제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85분에서 105분.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헌재에서 3명의 재판관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대표적인 게 사전에 경찰 그리고 소방 인력을 배치했다고 막을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헌재에서 했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기각을 내렸지만은 중대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현 정부의 재난 대응이 총력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부분했고, 또 매뉴얼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것. 그래서 공무원들의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부실한 그런 참사였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았지만은 현 정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소마저도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기각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159명이 숨진 이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책임진 사람도 없고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정부, 그런 나라인가? 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뭐 좀 초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5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여야가 있을까요? 여기에 슬퍼하고 여기에 걱정하지 않고 안 됐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을 정치인이 있을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 공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제가 민주당이 좀 조급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물론 뭐 그 정치적 환경, 그 당시의 상황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뭔가 좀 쫓기는 입장이 있었죠. 사법리스크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었고 국민들로부터 뭔가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런 정치적 환경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태원 사고가 발생이 됐단 말이죠.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걸 뭐 정치적 전략술, 전술적 이런 걸로 표현해서 설명하기가 좀 뭐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일종의 낙인 이론에서 나온 낙인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자, 이 사고가 났으니까 정부 여당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이 사고는 절대적으로 정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뭔가 대표적인 속죄행을 만들어 놔야 이것이 확실한 낙인 찍기가 되는 것이죠. 그 대상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런 우려도 조금 없지 않았었죠.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기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1914년 4월 이후에 대한민국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참사에 대해서 안전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국민의 안전, 건강 이 부분은 최대의 가치로 얘기해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윤석열 정부가 돼왔고 윤석열 정부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참사가 이렇게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책임론을 따진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이게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인 찍기 효과와 연계시켜 본다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을 탄핵 소추로 해서 탄핵 심판대에 올리는 동시에 이것이 이 정부 윤석열 정부의 큰 실수고 잘못된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부분들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 전술적 차원에서 이걸 좀 너무 낙인 찍기에 가깝게 좀 조급하게 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네, 제가 좀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추상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는 매우 구체적으로 현 정부의 재난 대응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159명의 사망자가 숨진 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이미 112에 여러 시간 전부터 이런 참사를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12가 이걸 방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무부처 장관은 대통령보다 더 보고를 늦게 받았어요. 그리고 참사 현장에 무려 100분이나 늦게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지금 더 나아가서 심지어 지금 정부 여당이 보여준 이 참사에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은 오히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데 예산안과 연계해 가지고 사실상 국정조사를 여러 가지로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행동, 또 오히려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행동, 그리고 또 감사조차도 아직까지 실시가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걸핏하면 감사가 들어가요. 그런데 159명이 숨진 이런 엄청난 참사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절하지 않고 지금 심지어 159명이 숨진 이 참사에 대해서 제1야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더니 여기에 대해서 사법 리스크다,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을 지금 아무도 안 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사고나 이슈에 대해서 여기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구분해서 이야기하지만 법적 책임이 있느냐, 그다음에 정치적 책임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국민정서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서법에 대해서 그래서 윤리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시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법적과 행정을 하는데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정무직 공무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위임 전결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권한이 있고 이게 명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자체는 이태원 사고에 대한 부분, 결국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것은 여기에 귀책사유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이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제가 자꾸 조급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것을 정치적 책임을 계속 따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 책임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멀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민주당이 오히려요, 이태원 사고에 대한 희생자 가족분들한테 좀 죄송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상민 장관이 죄가 있다 없다, 정부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상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결국 불력 현상을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을 하게 만든 뭐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술적으로 봤을 때 이번 민주당이 상당히 좀 실기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민주당에서는 배종호 교수님 말씀대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끝까지 정치적인 책임을 묻겠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각이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상범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종호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법률 위반이 없다고 단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된 것이고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단정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지금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참사가 일어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아무도 지금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159명이 숨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느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세요. 지금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복귀해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명이 기소됐는데 지금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다 풀려났고,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정식으로 기소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비교해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무려 300건 넘게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걸핏하면 감사를 들어가고, 그러면 굉장히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권과 사정권이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159명이 숨진 이 엄청난 대형 참사에 대해서, 그것도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명백히 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지금 대통령을 포함한 컨트롤 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는 이태원 참사, 저는 특별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논리로 적용을 한다면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된다.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게 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 그 책임 존재를 제대로 따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론을 묻는 건 그런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책임에 대해서 물었는데 민주당에서 책임을 물었죠. 어떻게 물었냐면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어느 기관에 물었냐면 최고의 사법기관의 헌법재판소에 물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것이면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었고 지금 법적인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민주당이 실기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정치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법적 책임으로 소위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면집을 줬다. 이런 형태의 어떤 얘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법에 대한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 사회가 어떤 사건과 이슈가 터지게 되면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특별법을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구멍 난 것을 그냥 땜질하는 방법입니다. 특별법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국민적인 참사를 불러일으켰다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도 위법적 사실이나 불법적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당연히 단죄를 해야죠. 여기서 단죄를 하지 않고 여기서 봉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사건이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특별법을 한다 그러면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받아졌고 최고의 사법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것을 특별법으로 해서 결국 옥상옥이 되게 되면은 이 자치 달까 특별법 제정을 두고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블랙홀 현상으로 빠진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한 여론화를 다시 한번 붐업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쟁으로 또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봐왔듯이 세월의 참사에 대한 교훈 자체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는데 또 다른 희생자의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참사를 그 슬픔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건 또 다른 정쟁의 구도로 우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정쟁 도구로 지금 누가 삼고 있는 거죠? 이번에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되면서 유족들이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유족들이 이 탄핵 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뭐라고 주장을 해도 159명이 숨진 이 참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159명이 숨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한 것이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세요.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만약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했다면은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까지 했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 탄핵 심판 소추에 나섰다고 보고, 이 부분이 그럼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부분이 그럼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입니까? 저는 반대로 만약에 제1야당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서 뒷짐지고 있었다면 그거야말로 제1야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여러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데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시작부터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현장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말이 국토부의 그 말은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국토부가 그동안 국회를 얼마나 무시해왔는가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 PDF 파일조차도 조작이라 그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장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두 조작이라고 할 것이고, 오늘 회의는 아예 시작부터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를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공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과를 요청한 건데 그마저도 하기 싫다면 그럼 그만두십시오. 사과를. 사과할 내용이 없습니다. 네,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례적으로 55건에 달하는 자료를,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취사 선택해서 자료를 공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원희룡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맞선 모습 보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과 원희룡 장관이 서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실 합작품이라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참 곤혹스러워지지 않겠나를 그렇게 봅니다. 보니까 뭐 이해찬 대표가 지난 6월 16일 날 그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땅 투기를 해놓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상당한 팩트에 근거한 그런 얘기죠. 뭐 특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책임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받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 가경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TF 구성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론화시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정치 역사를 굳이 돌아보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부인, 즉 영부인이 개입된 스캔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기를 흔들 수 있는 것이고요. 여론 자체가 국민이, 국가가, 정부의 어떤 권력의 어떤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게이트를, 스캔들을 이야기하고 의혹을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받쳐야 될 부분이 있죠. 뭐냐 그러면은 뭐 누가 양심선언을 했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누가 관련된 녹취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부적 서류가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스캔들이 입증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 정쟁밖에 없어요. 뭐가 무엇이 어떤 정확하고 팩트가 있는 명확한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꾼 것이 결국 대통령의 처가 땅을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지금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이것을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군다나 오늘 국토부가 자료했는 거 가지고 그 자료조차도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한민국 공무원이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고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어느 정부에 가더라도. 그런데 어느 공무원이 정말 소위 말해서 목이 10개도 모자랄지도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숨겨놓고 앉는다 또는 자료를 조작해놓고 앉는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전면적 7년치 자료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국토부 자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쟁의 갈등의 소재를 삼아야 된다는 그 자체도 좀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여야가 다시 한번 이 머리를 맞대고 좀 퇴로를 설정해야 될 때가 아니냐. 안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진짜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부인의 대형 스캔들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문제시하고 의혹 제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말로만 문제가 있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라면은 지금 양섬에서 강상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게이트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주장이 나오자마자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루 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나흘 만에 두 번째로 전면 백지화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뒷받침도 없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데 왜 국토부 장관이 지금 7년에 걸쳐서 추진되어 온 대형 국책 사업을 하루아침에 그것도 대통령 공약인데 멋대로 본인이 백지화시켰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고 싶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는 55개 자료를 다 공개를 해요. 그러면서 정상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것도 궁금해요. 왜 갑자기 전면 백지화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힌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국토부 장관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지금 3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우는요. 이 사업비라든지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과 상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상의 안 하고 독단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재정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건설 계획을 갑자기 변경을 하려면은요. 최소한 도로정책 심의를 거쳐서 이 노선을 백지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독단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역교통법 위반이다. 이거는 이제 광역교통위원회라든지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독단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뭐 대통령 처가 땅 의혹 자체가 이제 원희룡 장관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정치적 이득을 본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유리할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뭐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요. 이게 뭐 디베이트가 아니고 서로 얘기를 해서 이 판단 자체는 시청자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물으신다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여기서 디베이트를 해서 시청자를 디베이트도 되는 거죠. 예, 부담스럽게 피차 생각을 교환하는 저는 거니까. 그렇게 봅니다. 이게 토론의 기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미 사안의 중대성 아니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백지를 했다. 자기 권한의 월권이다. 뭐 등등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 장관이 주무장관입니다. 주무장관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오염이 있다 그러면은 전면 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오염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정치적으로 이해하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팩트와 증거와 근거가 없이 이렇게 정쟁력 어떤 소모적인 정쟁을 유발시킬 그런 목적으로 이 얘기를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응할 수 있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정치 전략적으로 보고 분석적으로 본다고 하면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버렸어요. 이 부분 자체가. 백지냐 백지 아니냐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주당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이 현안질이 아니겠습니까? 국토부 현안질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챙겨 보니까 현안질의에 국힘에서 용역 발주했는 그런 설계 쪽 이런 부분들 분야분들에 대해서
정임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정임 요청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나온 데 보니까 국정감사 때 다시 부를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 측에서. 그런데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 용역 발주에 대한 부분들이 그분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혹이 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그 용역 발주가 뭐 인수위 당시에 뭐 이루어진 것이다 등등을 추측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면 현안 질의에 정의를 채택해서 불러야죠.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발주를 받았었고 그에 대한 발주에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건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건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하는 게 아니죠. 왜? 사안의 중대성이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인수위 당시에 그 막강한 힘 당시에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요.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인수위 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실무적인 책임자였습니다. 그 인수위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인 관여를 했죠.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이 정도로 관여해서 이것을 특혜를 주려고 그러면은 인수위 구성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와 인적 관계에 있다든가 또는 직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수위원 4명 중에요. 물론 전문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교수들이 많았고요. 민간위원들도 있었는데 민간위원들 민주당 성향이라고 왈가불가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러한 인수위 구성 진영에 김건희 여사의 처가 땅, 김건희 여사의 땅을 올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안을 바꾼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짧게 되겠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쟁을 유발한다, 걸핏하면은 괴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바뀌고 해당 군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7년 가까이 추진해왔던 종점이 하루아침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용역은 2달 만에 이걸 또 바꿔서 얘기하고 또 이걸 추진했던 담당 국장은 보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의 장모의 회사의 사업 시행이 만료가 됐는데 그걸 서류를 조작을 해가지고 기소가 된 사람이 이걸 총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종점 바뀐 부분에 김건희 여사의 처가의 땅이 29필지 그리고 또 축구장 5개 크기가 있다. 그러면 뭔가 처가에 배려를 또는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혹이라면 의혹을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루아침에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이게 과연 양평 군민 그리고 또 그 도를 이용하는 경기도민, 국민들 위한 것이 맞는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쟁 유발이다. 그리고 또 괴담이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괴담 또는 선동을 통해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세명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